시간 이제 좀 늦어서 빨리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119차 자유숲 이승만 연구 스터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43장 가보 을미 구해의 이제 일본과 아라사의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봉 출판사의 이승만의 독립 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49회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죠. 페이지 수는 315페이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참고하고 싶으면 책을 펼치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 을미구의 일본과 아라사의 상황이라는 말은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아라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라사 사람들의 정치적인 목적은 딱 한 가지, 항상 남의 땅을 뺏는 걸 위주로 한다. 지금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것처럼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나라의 속성은.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6대 강령에서 하는 말처럼 우리가 6대 강령은 잘 세워지려면 결국 뭐냐?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만이 사회 기쁨이 한결같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더 앞선 나라 선진국의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라사는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제 조금 터닝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공산주의 사상과 비슷한 그러한 사상으로서 오로지 남의 땅을 뺏는 것을 위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가 있으면 계책을 뿌리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를 할 때 청나라에서 아펜 전쟁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의화단 사건 이런 것들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잘 보셨죠. 은혜를 베푸는 척 하면서 청일 전쟁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척 하면서 나라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손안에 쪼물락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주를 다 점령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뿌려서 한 조각의 땅이라도 저희 세력 안에 넣으면 영원히 제 것을 만들어서 장차 온 세상을 다 통일하고자 했다. 이것은 각국의 역사를 보면서 러시아의 그 나쁜 속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29살 때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으니까 우리 해방되고 난 뒤에 러시아에 대해서 미 국무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승만은 너무 반공 사상이 강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비자도 안 내주고 입국도 못 시키고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승만의 이런 베이스가 이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공산주의가 되니까 더 그런 걸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공산당의 당부당 세계에서 최초로 공산주의의 나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것이 이승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의 단견이 아니라 이렇게 29살 때부터 그가 조선에서 일어났던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다루면서 벌써 아라사의 속성을 잘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동양에서는 어떠냐? 동양에는 여러 나라들이 다 옛날같이 어두움 속에 있는데 세상 형편도 모르고요. 국권을 보호할 줄도 모르고요. 점점 쇠잔한 가운데에 러시아가 수단을 힘껏 뿌려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먼저 깨달았어요. 그들은 난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지고요. 동양을 동양을 심지어 이제 일본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열강들이 막 침범하니까 동양이라도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동양을 보존하자. 그렇게 해서 끝내 갑오 전쟁을 일으킨 후에 대안으로 하여금 변혁하도록 권하는 것을 자기 책임으로 떠맡고 나섰다라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조선 대한에 대해서 이제 개화를 시키고 나라를 문명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 책임을 떠맡으니까 이제 각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대한이 제 힘으로 변혁을 행하지 못하면 장차 국권이 위태로워질 것이고 그 국권이 위태하면 강포한 나라의 세력이 동양에서 자랄 것이고
이는 각국이 대한과 통상하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다 손해가 볼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어느 문명한 나라가 대한으로 하여금 부강해지도록 힘쓰도록 권해야 될 것인데, 만일 서양의 어느 나라가 이렇게 들어와서 도와주게 된다면 지금 소련과 같은, 프랑스, 독일 같은 그러한 시기 세력이 생겨서 다툼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서양 세력은 안 된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일본이 제일 좋겠다. 왜? 대한의 사정도 어떤 나라보다 잘 알고 있고요. 기왕에 전쟁까지, 이제 청일 전쟁까지 일으켰으니 일본에 맡겨서 잘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두루 편하겠다 하고 해서 일본의 뜻을 은근히 칭찬하니 일본이 홀로 대한의 정치 변혁을 도와줄 권리를 떠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러한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서 했던 일들을 보면 일본은 굉장히 국제법에 대해서 빠삭해가지고 항상 외교권을 이렇게 외교를 통해서 그걸 모든 기반들을 만들고 난 뒤에 조선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아라사가 이것을 눈에 가시 여겨서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어땠을까요? 청일 전쟁 이후에 그들이 패배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먼저 백성들을 낱낱이 가르쳐서 아라사를 반드시 물리치고 그 세력 안에 우리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을 엄청 시켰다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하냐? 대한에 와서도 저희 힘이 미치는 곳에서는 관원이나 백성에 모두 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절대 아라사의 편 들지 마라. 아라사는 악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라사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각국의 뜻을 따르면서 좋은 얼굴빛으로 이제 속으로 냉알이 가슴하는 거죠. 따로 앉아서 구경하는 듯 하였으나 실상 속으로 불편함을 가득히 품고 항상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기회가 무슨 기회인 줄 아세요? 을미사변이에요. 을미사변이 생기자 각국이 을미를 잡을 수 있는. 각국이 어때요? 일본의 공사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대한 황실이 위태해져서 조선 사이에 무슨 변교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에 황제가 우리가 그 고종 황제가 12군데를 아관파천뿐만 아니라 파천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영국과 미국 공사관을 파천하는 것을 의뢰하니까 여기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한의 왜 영국과 미국에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느냐면, 영국과 미국이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황제가 영국과 미국 안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알렌 선교사님이 못 오게 했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이런 뜻으로 이제 안 받아줬지. 황제는 그걸 봐봐요. 그런데 밑에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대한의 국권에 손해가 되므로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는 라고 했지만 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마 황제를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의 국권에 손해가 됨으로써 온당치 못하다 해가지고 미국과 영국은 파천을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해석을 다 달아놨는데 이런 그림을 보면서 그 당시의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자펜, 코리아, 영국이고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이렇게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죠. 그러면서 영국은 뭐라고 하냐? 야야, 너 빨리 이 황소 뿔을 잡아. 그러면 나는 꼬리를 잡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이구나, 일본이죠. 영국이에요. 자, 이때 아라사가 이제 기회를 타면서 어때요? 그 공간을 빌려줘가지고 이것을 이제 아관 파천을 했죠. 앞서 말한 것처럼 1895년 12월 1일 일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양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2월 1일이었습니다. 86년이죠. 밤새 정부가 이제 이렇게 아관 파천하고 난 뒤엔 이제 대한이 완전히 이제 또 한번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뒤집히지고 막 판국이 바뀌니 친일파 인사를 모조리 몰아내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김홍집이가 이때 어떻게 됐어요? 거리에서 몰매 맞아가지고 막 사지가 막 이렇게 동강이 나가지고 시체 수습도 못했다고 합니다. 예? 김홍집이가. 그래서 아라사 보호를 의지하고 전날에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기탄 없이 행하면서 보호하여 주는 친구의 은혜도 감사히 여기면서 그 보호도 더욱 든든하기를 바라면서 고종은 어때요? 금광도 내주고 철도도 내주고 벌목할 살림과 고기 잡는 어장 그 외의 모든 일꾼을 분분히 허락하고 섬을 빌려주고 해관의 세금 징수와 탁지 재정까지 맡기고 군사까지 고용해서 사관을 교련하는 모든 국권을 날마다 깎고 줄여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승만이가 이제 활동했던 시기죠. 독립협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 이러한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상의 덕실을 의논하면서 최초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첫 번째, 아라사가 우리 정부와 조약을 맺고 전령도를 군함에 쓸 석탄 저장소를 만들고, 전령도가 어디야? 영도야. 알았지? 석탄 저장소를 만들고, 두 번째, 우리 정부에서는 아라사의 사관과 고문관을 초빙하여 재정과 병권을 맡기는 것을 보고 이에 반대하여 정부에 글을 올려 조약을 파기하라고 청하였다. 이게 언제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1898년 2월 27일 날 시위를 하고 있었던 성토 데모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위 데모가 이승만을 통해서 이렇게 아라사를 반대하는 그러한 시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때요? 아라사 공사에게 편지를 불러가지고 우리 백성이 원치 않으니까 빨리 물러가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신문을 이렇게 3개를 줄줄이 내놨는데 이거 누가 만든 신문일까요? 저 이승만이죠. 예? 협성신문, 협성해보. 그러니까 저기 협성해보는 어디서 나온 거죠? 배제학대에서 서재필 박사의 토론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 신문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매일신문이 언제 됐냐면 협성해보는 1898년 1월 1일 주간 협성해보가 나오고 4월 9일 날, 그러니까 이승만은 거의 줄줄이 1년 간격으로 거의 1898년에 이제 1월 협성해보, 4월 9일 매일신문, 8월 10일 제국신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협성신문에서 러시아의 부산 영도 조차 문제를 규탄한 논설을 저렇게 썼고요. 또 매일신문, 이승만이가 만드는 그 신문에다가 자기가 다 기고한 거예요. 고종이 러시아, 프랑스 국토 환량 이권을 거래한 밀약을 폭로하면서 국제 문제를 일으키고 결과 고종과 러시아의 굴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탁월하게 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라사는 이제 그 고종이 이제 정부 관료들이 아라사에게 당신 전령도에서 물러가라라고 하니까 공사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일본도 우리 앞서서 벌써 물미도를 점령하고 있었지 않냐? 그 전례가 있으니까 먼저 그걸 해결해라. 그러면 우리도 전령도를 이제 물러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일본 정부에게 또 말을 하니까 일본 정부는 좋다고 했겠죠. 왜 좋다냐? 이 사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어 질의하였더니 일본 공사가 빌렸던 월미도를 도로 빨리 보내면서 전령도를 빨리 찾아라고 재촉을 하였다. 그러자 아라사 공사 또한 전령도를 돌려보내고 사관과 고문관을 다 철수하게 하겠다고 함으로써 우리 정부에서 그들에게 약속한 월급을 주어서 보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백성들이 정부를 도와서 관민이 한 마음으로 국권을 보호한 최초의 일이었다라고. 저 유적이 좀 있을만도 한데 없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대단한 일을 이승만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항상 백성의 뜻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백성이 깨어있고 공법의 규정을 어기지 않고 외국과의 교제를 방해하지 않고
그리하여 세상 형편을 바로 행하는 것을 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은 이제 안타깝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와 백성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 결국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각국이 이 속 사정을 알고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견제 세력이 없어진 거예요. 시민들의 그런 백성들의 깨어남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견제 세력이 없어지니까 각국이 이제 어때요? 경쟁적으로 아라사와 같은 이익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미 아라사에게 금광도 내주고 어장도 내주고 산림벌목도 내주고 은행도 내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각국은 조약에 따라서 평균이 대접하는 구절이 있음으로써 아라사에게 금광 하나를 주면 다른 나라에도 이와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바로 뭐냐? 이승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것을 남에게 줄수록 각국의 토색은 빼앗는 겁니다. 토색은 점점 더 심해지고 토색이 심할수록 국권은 더욱 상실이 되고 외교도 따라서 혼란해짐으로써 서로 간의 협의와 갈등이 날마다 심해져서 이러므로 각국의 공로는 말하기를 대한의 독립 권리는 이때 다 없어졌다라고. 아관 파천 후에 이제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실책이 크네요. 그렇죠. 뺏어갔다기보다는 이거를 이렇게 딱 쥐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손을 벌려서 못 가져갈 건데, 그죠? 응. 저걸 통해서 이렇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가져가면 바보니까 누가 가져가도 가져갈 거니까. 아주 뒷부분 할 이야기를 딱 정확하게 했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거는 외국인에게 분노를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에게 분노를 느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대한정부에서는 세상 공로를 들을 수도 없거니와 들어도 또한 생각하지도 않고 다들 그 보장을 깊이 생각하고 의지했다. 그 보장은 누구예요? 지금 알았어. 아라사죠. 그 보장은 스스로 마음속으로 만족해하면서 마치 꼭두가시 노름처럼 우리를 조정하기 시작하면서 은근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부지 중에 갑오 이전의 천국 하나가 또 생겨난 것이다 라고 이승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사는 본래 동양의 문명을 싫어했는데 그러던 차에 대한의 시민들이 다 같이 개화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음을 살피고는 간간히 속으로 전해주는 말이 이제 아라사가 청나라를 꼬시듯이 이제 또 조선을 꼬셔요. 얼마나 어두운 사람이니까 얼마나 꼬시기 쉽겠어요. 어떻게 꼬시는가 한번 볼까요? 나라마다 각국 제 풍습대로 행해야 해. 구태여 남의 것을 본받을 필요도 없어. 또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야만인들이 본받아서 행해야 하는 것인데 대한은 이미 수준이 있는 나라야. 예의 지방이므로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이므로 교화가 남만 못하지 아니하면서 풍속과 정치가 다 좋은데 새삼스럽게 뭐 때문에 문명화하려고 해. 이렇게 자꾸 우리를 이제 자꾸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투가 아무리 길어도 부국 강병에 손해될 것이 없다. 소매가 아무리 넓어도 치국 평민에 상관이 없다. 전제나 앞제나 위에서 하시기에 달려있는데 어찌 백성이 감히 상관하겠는가. 저 역당들이 일본인들과 부동 그러니까 같이 힘을 결탁해가지고 군상 고종의 권리를 빼앗아서 끝내는 화근이 군상에게 미칠 것이다. 알아서는 전제 정치로서 천하의 강국이 되어 만국이 다 두려워하는 바이니 우리를 단단히 의지하면 일본이 감히 어찌할 수 없을 테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장차 큰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이제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의지해라. 우리가 이제 개인 나라 국가 간의 관계 아니라 개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그렇지. 저게 나만 믿어라. 한 사람이 사기꾼. 사기꾼이죠. 네 힘을 기를 수 있다면 내가 도와줄게. 네가 힘을 길러라. 이래야지. 내만 믿어라. 내만 믿으면 어쩌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게 사기꾼이다. 참 이래요. 나라도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아무도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한심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말을
의지하기 좋아하는 자들의 귀에는 쫑긋 아주 깊이 박혀서 아라사를 믿는 마음이 뭐라고 하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일본은 어때요? 한편은 속상하죠. 일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불러가가지고 이제 히로시마에서 이제 얼비사변의 주범을 이제 형식적으로 재판을 시작해서 세상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한에서 망명해간 국사범들을 극력 보호하여서 자기가 암살당하거나 다른 화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등급에 따라서 월급을 주어서 우대하는 뜻을 보였는데 이는 각국에서 통행되는 관례였다. 그 당시에 아마 이렇게 망명을 하면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죠. 이는 원래 자기 나라의 권리와 명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문명화를 위해 힘쓰다가 국사범이 된 사람은 항상 특별히 대접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막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이제 미국 가면 좀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습니까? 그 죄상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나라의 체면을 위해 보호해주는 법인데 일본은 이런 뜻을 본받아 행한 것이지만 대한에서는 헤아리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개화파 이제 박영호 같은 사람들은 일본이 역당들과 부동해서 기회를 얻어서 우리 황실을 해롭게 했다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암살자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의심을 더욱 해소하기 어려움으로 겉으로는 비록 이제 화해하는 척, 온화한 척 얼굴빛을 보였으나 속으로는 얼음과 숯불이 되어서 결단코 서로 화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제 온갖 방법으로 시험하여 혹 달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뭘 했죠? 이 고로를 이제 재판정에 넘겨가지고 재판을 신웅을 내고 또 우리 조선에서 망명해간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로는 일본은 뭐냐?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달래기도 하고 정부를 달래기도 하고 위협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대한의 형편을 비유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을 한번 좀 이렇게 그려놓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승만은 대한의 형편을 이걸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앞에는 이리가 달려들고 뒤에는 사자가 앉아서 고령하니 이렇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자, 이리가 차마 먹이를 포기하고 물러가지 못하여서 한 걸음을 달려들면 사람은 곧 뒤로 물러서고 사자는 더욱 앞으로 와서 점점 사자의 일만 좋게 만들어주니 끝내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줄 짐작하면서도 그러니까 사자는 누구죠? 러시아죠. 그리고 조선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리는 누굽니까? 일본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이리의 화 막는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고 그 중간에 따로 서기를 도모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 대한은 어때요? 일본만 막으려고만 했지. 예?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시도는 다 헛고생만 될 뿐이니 아라사의 기회만 뒤에 이리보다 더 무서운 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라사의 기회만 점점 더 좋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조약을 두 가지를 맺습니다. 그 조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1896년 5월 14일에 이때 96년도면 이제 아관 파천을 하고 있는 상태죠. 끝난 상태 아니요. 하고 있는 상태. 96년 2월 달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관 파천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 보면 아관 파천 96년 2월 11일이니까 5월 14일 이제 아관 파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설득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조선을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도 이미 아관 파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물러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일본은 어때요? 러시아와 담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사 공사 베베로와 일본 공사 이제 고무라 주타로가 되는 거죠. 고무라 주타로는 청일 전쟁이 있을 때 청나라의 그 공사로 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외교전에서 탁월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제 고무라 주타로가 각각 그 정부의 명령을 받들고 대안에 관계된 일 때문에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베베르 소총각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힘이 없을 때는 결국 어떻게 돼요? 아까운 파천을 하니까 일본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때? 이제 러시아와 담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 담판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가 조선을 점령하기 위한 담판이죠. 대한의 대황제께서 아라사 공간에서 황궁하시느냐 아니 하시느냐 자유로 결정하시도록 하되 만일 양국 공사가 다 생각하기를 황궁하신 후에라도 다른 염려가 없을 듯 하다면 마땅히 황궁하시도록 권하며 일본이 금객들을 특별히 단속하여 책임지고 다른 변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대한의 정부의 모든 대신은 본래 대황제께서 택하시어 직무를 맡기시는 것인데 근래 수년 동안의 내각의 관원들과 다른 중임을 맡았던 이들 중에 심지가 관우한 자를 다 짐작하고 계시는 바이니 이후로는 양국 공사가 항상 대황제께 권하여 이런 사람을 가려서 국정을 맡김으로써 관우한 덕으로 백성을 잘 대우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뭐죠? 고종이 언제든지 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조선의 관리들을 일본과 러시아가 간섭해서 뽑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대한의 지금 정황에 따라서 한양과 부산 사이에 전보시설, 이제 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군사를 주둔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일본군이 군사를 두어서 합당하게 수비하되 만일 양국 공사의 의견이 합치될 때에는 속히 철수할 것이며 군사를 두는 장소로는 대구, 한양, 부산 각 전보국에 각각 50명씩 그 외에 10곳에 10명씩 혹 기묘한 곳에 있으면 헤아리서 두되 대한의 모든 일이 다 해결되어서 정상으로 평정되면 전부 다 철수한다. 이 군사를 주둔하기 위한 하나의 속셈인 거죠. 네 번째는 한양과 각처의 통상항구에 한인들이 종종 일어나 이것도 군사를 세우기 위해죠. 자국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핑계를 대지만 결국 일본은 부득이 군사를 두어서 이를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아라사와 일본 양국 공사가 약속하는 바는 일본에게 군사 3부대를 두는 것을 허락하되 2부대는 한양에 머물고 1부대는 인천이나 원산에 두도록 한다. 다만 군사의 수요는 1부대에 200명을 넘기지 못하면 대한의 인심이 평정이 되면 곧 철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고종은 아관 파천해가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지금 대통령 탄핵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아라사 또한 한양과 각처의 통상항구에 있는 공사관이나 경사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를 두어 수비하되 그 수요는 일본 군사 수보다 많아서는 안 되면 대한의 정황이 평정되기를 기다려서 모두 철수해야 된다. 1896년 5월 14일 베베르와 공무로 주타로가 맺은 그런 첫 번째 조약입니다. 첫 번째 왕의 황궁 문제. 두 번째로는 뭐죠? 예? 두 번째는 관리들을 뽑는 데 있어서 양국이 간섭을 하는 거고, 세 번째 전보 그리고 군시설, 네 번째 자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를 두겠다는데 이때는 군사 수가 굉장히 많죠. 자, 이 사람이 야마가타 아리모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조약을 맺는 겁니다. 이때 1896년에 아라사 황제가 등극을 했죠. 황제 즉위시 누가 했죠? 알렉산더이죠. 네. 그 사람이 예식에 일본의 아버지가 죽고 이제 알렉산더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된 등극을 해요. 이때 이제
여기 야마가타 아리모토라는 사람이 성페테부르크에 가서 이제 러시아의 외무 대신인 신보팔라 보치노안과 네 조목의 조약을 맺었다. 어디에? 모스크바에서 맺었거든요. 예,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요 사람들 소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조약의 네 제목은 첫 번째, 이제 재정에 대해서입니다. 대한의 재정이 몹시 궁핍하오니 급히 해결할 방책을 마련해야 된다. 아일 양국이 한양에 주재하는 공사에게 지시하여 대한 정부로 하여금 쓸데없는 잡다한 경비를 줄이고, 이거는 앞서 이제 앞 차트에서 뭐 하고 같아요? 홍범 14조하고 똑같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해서 이걸 강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 나라의 돈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랄까 낭비되고 있고 들어올 돈은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고종이 자기의 비자금을 어디다가 묻어 놓은 줄 아세요? 예? 실제로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제 거기에요. HBSC. HBSC 어딘 줄 알아요? 홍콩은행에. 홍콩 HBSC에. 조선에서 그 공사 파견을 하잖아요. 미국에. 앞에서 나오잖아요. 미국에 공사를 파견을 하는데, 파견할 때 그때 알렌 선교사님이 어디부터 먼저 가는 줄 알아요? 홍콩에 가요. 민혁이한테 돈 타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와가지고 한국의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던 제 공사들을 이제 미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출금 창구가 민영이였던 거예요? 민영이였죠. 그 민영이는 뭐 그때 어마어마한 럭셔리, 뭐 우리도 지금 호텔에 하루 묵으면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묵었대요. 그 계집질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 너 방 줄이라 이래가지고 작은 방으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정도였다. 예? 그래서 경비를 마련할 수 없다면 양국 정부가 대신하여 의논하여 국채를 내어서 쓰도록 도와줘야 한다. 첫 번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재정에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이 허다한 잡비를 줄여서, 두 번째도 돈입니다. 국채의 부족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 후에는 양국은 대한 대황제께 맡겨서 군사를 늘리고 순금을 더하는 일에 양국이 협조하거나 간섭하지 말 것 이렇게. 세 번째, 대한에 있는 전선, 여기에 전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전선은 지금은 일본이 위임을 받아서 운영하는 바이니 마땅히 일본 정부의 관할로 귀속시킬 것이다. 한양에서 아라사의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아라사가 너희들이 또 전보를 설치하고 권리를 가지고 나중에 조선에서 매입하겠다면 그때 상당한 값을 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보 시설입니다. 네 번째, 이상의 각 종목을 피자 비교하여서 더욱 자세히 해석할 일이 있거나 혹은 양국의 해석이 같지 아니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양국의 정부가 공평한 관원을 파견해서 화평 의논한다. 1896년 그러니까 5월달에 아까 전에 베베로하고 고무로 주타로가 맺었던 조약이었고요. 한 달 후에 또 6월 9일날 러시아 전수도 모스크바에서 또 이렇게 네 가지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승만은 이 두 조약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첫 번째는 정부 대신을 출척,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내몰고 좋은 사람 올리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대신을 고용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한정부의 권리를 양국이 관여를 했고요. 사람을 쓰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 양국이 군사를 우리나라에 내지에 두고요. 세 번째는 정부의 재정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이제 재정에 대해서 이제 간섭을 했고요. 네 번째, 전선을 놓을 권리가 있느니 없느니 하였는데 이것은 다 자유 독립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이다.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아일 양국이 대한 독립을 진심으로 존중을 했다고 하면 대한정부에서 그러한 자원해가지고 청하더라도
결단부 해서는 안 돼 라고 공법에 합당한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로는 하물며 대한정부에서는 양국이 조약을 맺는데 참여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따로 앉아서 대안에 관한 일을 어찌어찌 하자고 하여서 마치 없는 물건을 가지고 의논하듯이 하며, 더욱이 두 집에서 같이 기른 짐승을 가지고 말하듯이 하였으니 이 어찌 공법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죠, 조선이.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앞서 우리 이정 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 나라의 백성된 이들이라면 분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 이런 일 당하는 수모를 면해 볼 도리가 있을 것인데, 두 번째는 이런 일 자체를 아는 자도 몇이 안 되니 어찌 분한 생각이 날 수 있겠는가, 또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분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공연히 양국에 대해서 분개할 뿐이다. 이런 분개는 실상에 부합하지도 않거니와 분개할수록 효용도 없다. 도리어 자신에게만 해로울 것이다. 아까 그 결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책을 안 봤는데도 이렇게 똑똑해요. 봤죠? 왜 안 봤어요? 그러면서 무릇 계명 힘쓰는 세상에는 사람의 범사에 대해서 그 실상을 연구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였기에 남들이 우리 정부의 대신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남들이 군사를 갖다 두어서 저희들끼리 보호하기로 했고, 또 세 번째로는 전쟁과 모든 일이 어떻게 하였기에 남이 다 대신 의논하고 이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외국인을 탓하지 못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전날에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못한 것만 후회하고 각자 분발하는 마음이 생겨서 국군을 보호하는 일에 힘쓰고자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마다 이러한 생각이 있은 후에야 장래에 대한 여망이, 희망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죠. 분명 계명을 쓴 세상에 사람이 범사의 그 실상을 연구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 나라의 일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실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사건인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계속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막 거부권을 막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어보면 어떤 법을 거부권을 했냐, 그걸 모르잖아 라고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홍보 수석들이 참 잘했어야 되는데, 왜 이걸 거부했느냐에 대한 부분. 왜 좌파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대통령은 뭐만 얘기하면 다 거부권하고 탄핵도 거부하고 모두 거부하지 않느냐. 근데 제일 처음 거부권 행사한 게 그거잖아요. 양곡법.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반대할 만한 건데, 그리고 노란봉투법. 진짜 완전 그런 법들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안 하면 안 되는 것들. 그 주무부처에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이거 하면 완전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약하나해서 이거는 양심상 도저히 통과하면 안 되는 법인데, 자꾸만 야당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그 입법 독주를 하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맥락을 전혀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 거부할 때마다 그걸 직접 설명을 잘 해주었어. 왜 거부해야 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탄핵도 못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참 역시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 이렇게 문장을 딱딱 잡아내네 그냥.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계명을 힘쓰는 세상에는 사람이 범사에 대해 그 실상을 연구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 실상을 연구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이승만은 참 29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쵸. 29살.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참 부끄럽지 않나? 승민이는 아직 29 안 됐으니까. 너도 지호도 아직 29이 안 됐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래. 잠깐 보자. 잠시 한 1, 2분만 좀 쉬었다가요. 제가 할게요. 목이 좀 아파서 물 좀 마시고.